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보면 수급자분의 경제적 상황이 특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수급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데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가족은 이촌 이내, 그러니까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해요. 수급자분 중에는 처음엔 혼자 살았는데 어떤 상황이 변해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죠. 또 같이 사는 게 따로 사는 것보다 주거비나 생활비를 더 아낄 수 있어서 함께 살기도 하고요. 자녀의 어린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서 혹은 자녀가 수급자분 집과 가까운 곳에 취직했다거나 해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손자분이 수급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할머니 댁으로 이사 갔는데 손자분 소득 때문에 할머니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가족이 이촌 이내인 경우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삼촌이나 고모, 이모, 조카, 친척, 친구, 지인과 같은 분들은 함께 살아도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봐서 같이 사셔도 돼요. 또 부부나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청년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봐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혼자 사신다고 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여러분이 혼자 사는 걸로 안 본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수급자가 되려면 왜 1인 가구가 유리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수급자분 재산을 계산할 때 수급자분이라도 이 정도 재산을 가져도 된다라고 해서 얼마 정도의 재산을 빼고 재산 금액을 산정해요. 이렇게 빼주는 재산 금액을 기본 재산 공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서울과 광역시, 또 수원, 고양, 용인, 창원과 같은 특례시는 6,900만 원, 도외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도외 구내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3,5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부산에 살고 내 재산이 6,900만 원이라면 내 재산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걸 가구원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차감해요. 쉽게 말해서 한 명이 살든 네 명이 살든 7명이 살든 상관없이 대도시면 6,900만 원, 중소도시면 4,200만 원, 농어촌이면 3,500만 원 이렇게 똑같은 금액만 공제해줘요. 기본 재산 공제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 재산은 지금 수급자분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만약 집이 자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해당 수급자분의 명의이지만 실제 수급자분이 살지 않는 집, 수급자분의 땅, 예금, 적금 등이에요. 이걸 각각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재산 공제액은 재산을 이 순서대로 차감해요. 그래서 주거용 재산을 가장 먼저 차감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5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집이 더 넓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5인 가구 집이 1인 가구 집보다 당연히 더 비쌀 거고요. 예금이나 적금도 1인 가구보다는 5인 가구가 더 많을 텐데 정부는 5인 가구도 1인 가구와 똑같은 금액만 기본 재산 공제액으로 차감해줘요.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소득 인정의 기준이 높아지니까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소득 인정의 기준은 58만 원이고 2인 가구 생계급여 소득 인정의 기준은 97만 원이에요. 이 둘과는 39만 원이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의 기준이 1인 가구 소득 인정의 기준보다 더 높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초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은 한 달에 1.04%예요. 이걸 1년 12달로 치면 12.48%이죠. 일반 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4.17%라서 연 소득 환산율이 50.04%, 금융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6.26%라서 연 소득 환산율이 무려 75.12%나 돼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은 소득 환산율이 연 4%예요. 그래서 몇 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죠. 이에 비해 기초수급자는 재산 환산율이 1년에 12%, 50%, 75%나 하니까 기본 재산액보다 재산이 조금만 많아도 소득 인정액이 크게 올라가요. 예를 들어 기본 재산액보다 전세금이 1,000만 원만 더 많아도 매달 소득이 10만 4천 원 있다고 보고요. 예금으로 100만 원만 더 있어도 매달 소득이 6만 2,600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 몇 년 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금 1,000만 원 이상 오른 것도 많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옛날 100만 원과 지금 100만 원은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게 수급자 되기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는 수급자원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 뿐만 아니라 생활준비금도 별도로 더 차감해줘요. 정부는 수급자분들이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금 정도는 가져도 된다고 해서 금융재산 500만 원은 재산으로 안 봐요. 이걸 생활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도 가구 원수 상관없이 모두 똑같아요. 1인 가구보다 5인 가구가 비상금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정부는 1인 가구에게 필요한 비상금이나 5인 가구에게 필요한 비상금이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수급자 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럼 만약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급자분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신다면 정부는 같이 사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다 근로능력까지 봐요. 여기에서 가구원 모두에게 근로능력이 없다면 일반 수급자가 되어서 가구원 모두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도 일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이 가구는 조건부 수급자 가구가 되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분까지도 조건부 수급자가 돼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해당 가구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이전보다 훨씬 적게 받거나 심하면 생계급여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아니라면 2종 혜택을 받고요.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이 수급자분의 수급 자격과 수급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수급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별도 가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수급자와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그래서 수급자분이 가족과 같이 살아도 혼자만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결혼한 자녀 집에 사는 부모나 부모 집에 사는 30세 이상 미혼의 중증장애인처럼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별도 가구가 가족과 따로 사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아예 따로 사는 것과 부양부자 기준이 똑같지는 않아요. 생계급여를 예로 들어볼게요. 부양부자가 수급자와 따로 살 경우에 부양부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재산 9억이 넘지 않으면 수급권자가 수급자가 되는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양부자와 같이 살고 별도 가구에 해당한다고 해도 부양부자의 소득이 한 달에 1인 가구 272만 원, 2인 가구 456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요. 부양부자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농어촌 2억 2천만 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부양부자와 따로 살았을 때는 연소득 1억, 재산 9억이 기준이었는데 이에 비해 기준이 훨씬 깐깐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수급자가 되려면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어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제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다른 여러 사회복지제도도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여럿이 같이 사는 것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정책 때문에 현장에는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러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부정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부 정책이 이분들을 이렇게 만든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정부는 각 개인이 자신의 가족을 먼저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세요.